전 세계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제4의 에너지를 완성했습니다. 그것도 비료로 만든 암모니아가 자동차 엔진을 돌렸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1000km, 70년간 모두가 실패한 기술, 한국인 박사 4명이 끝내 실현했습니다. 비료로 자동차를 굴린다고? 웃기지 마세요. 유럽의 한 기술 심사위원이 조롱한 순간 테슬라와 쉘 정유사에서 5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이제 서울의 한 연구단지로 쏠렸습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불가능을 극복한 4명의 한국인, 그들의 놀라운 실체를 공개합니다. 저는 독일 국적의 루카스 하트만입니다. 저는 국제에너지연구소의 시니어 애널리스트로 20년을 일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간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암모니아 엔진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공항의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용하고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소음 대신 정리된 발소리만 들려오더군요. 사람들은 안내 없이도 스스로 줄을 맞추었습니다. 아시아의 혼잡함을 예상했던 제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공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인상부터 아주 강렬했습니다. 표지판은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직원들의 영어도 유창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히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의 긴 줄에도 새치기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시스템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몸의 밴 태도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독일인인 제게도 이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예약 문제로 길을 잃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때 한 중년 부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사정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르는 외국인을 집으로 들이다니요.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만 가득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분들의 거실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다음 날, 그 부부는 제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손글씨로 직접 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왜 해주는 걸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구에서 친절은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관계 그 자체더군요. 그들은 저를 손님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이 낯선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앞은 꽤 쌀쌀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가더군요. 한국의 첫 인상은 소리 없는 온기다. 저는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도시는 차가운 듯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런 식의 배려는 처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호의일 거야. 저는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돕는 걸까? 그 질문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골목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신문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의 가방을 함께 들어주더군요. 한국은 첫날부터 제게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바로 강함보다 오름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외적인 친절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의 기본값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세계의 기술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저는 한국을 모방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서울의 산업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던 그 4명의 박사들이 이끄는 곳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출발점은 비료 원료로 쓰이던 암모니아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그 물질을 청정 동력원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4명의 박사들이 이 불가능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연구센터 정문의 출입 절차는 완벽했습니다. 방문 등록, 체온 인식, 출입증 발급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죠. 저는 이건 유연함이 아니라 통제다라고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한 질서가 오히려 안정감을 주더군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기분이었습니다. 늦은 밤, 영구동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 깊은 집중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겁니까?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습니다. 끝내야 한다면 끝낼 때까지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역이 옆자리 연구원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큰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더라도 끝내야 한다면 무조건 완성해야 한다는 마인드. 그 말은 제 오만함을 흔들었습니다. 열정은 감정이지만 책임은 태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식 직업윤리를 목격했습니다. 늦가을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한 커피를 나누며 상강이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들의 대화에는 계절의 리듬과 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밀함 속에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건 제 실수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 말이 일상처럼 오갔습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이런 조직 문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단지 몇몇 모범적인 사례일까? 아니면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일까? 그날의 연구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한국인은 일을 수단이 아닌 약속으로 본다. 제 안에 편견의 첫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기술이 아닌 태도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스스로의 생각을 지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다. 내 안에 오만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책임감이 한국 전체의 문화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자 한 연구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국제 프로젝트에서는 보통 식사도 각자 해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자연스럽게 무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구내 식당 문을 열자 저는 또 다른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문화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식사하더군요. 제게는 무척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따랐습니다. 식판에 음식을 담을 때도 그들은 제 자리를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이건 손님 예의가 아니에요. 같이 먹는 게 기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기본이라니요. 김치찌개가 끓는 냄비를 가운데 두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한 냄비에서 함께 먹으며 웃음.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협업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 중에 누군가 제게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더 드세요. 일할 땐 든든해야죠. 이 단순한 행동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나라의 성실함은 경쟁이 아닌 배려에서 나오는 듯했습니다. 점심 후 연구원들이 일제히 경량 패딩을 걸쳤습니다. 이맘때엔 꼭 챙겨야죠. 감기 걸리면 다 같이 고생이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그들의 유전자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내 노트북을 닫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연구 문화가 아니다. 이 나라의 조직 DNA다. 성실함은 시스템의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분석은 처음부터 틀렸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연구 노트의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보는 기술이 아닌 정의 연산으로 움직인다. 이때부터 저는 통계로 평가하던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기록하는 관찰자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시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가 길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저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다니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날의 초대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문턱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기대를 안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참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전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음식이라기보다 기억의 언어 같았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내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먹어라. 그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과 돌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서구에서 식사는 개인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식사는 관계의 약속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앉아요. 바닥이 따뜻해요. 전기장판 켜놨어요. 바닥의 온기는 마치 이 집이 저를 품어주는 듯했습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이 인간적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특별한 가정만의 일일까요? 다음 날 카페에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모르는 이가 제 노트북 전원을 대신 꽂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환대는 계획된 친절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관계다. 내 안의 의심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존경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따뜻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의 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놀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전기장판의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냉철한 계산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표준이 된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다. 저는 이 나라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대형 연구단지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인간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동화 설비를 다루면서도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 이건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들은 기계보다 사람의 신뢰를 우선했습니다. 제 안의 기준이 또 흔들렸습니다. 한 실험에서 AI가 오류를 냈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컴퓨터 대신 손으로 다시 연산하더군요. 수학은 정답이지만 연구는 감각이에요.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근처에서 촬영 중이던 외신 기자의 인터뷰가 들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이 느껴져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요.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자 한 남성이 제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기 비 안 들어와요. 이쪽으로 오세요. 낯선 외국인에게 베푸는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이건 매너가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암모니아 엔진 실험이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이 주장했던 대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00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 눈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미디어와 투자사들이 이 연구단지의 실증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트레일러 엔진이 실제로 시동 걸리는 장면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연구원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그들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한국 산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효율보다 관계를 우선하죠? 그 질문에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기술도 깨집니다. 저는 그 말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모든 게 특별한 연구소의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버스에서 저는 제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정류장에 놓인 우산과 손편지를 보았습니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습관이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마음의 구조까지 공유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유의 정신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술은 전기나 금속이 아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동이 아니라 증거다. 저는 이 위대한 발견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증거들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에 연구단지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장비가 멈추자 외국 연구진들은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연구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비상 전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들은 소란 대신 움직였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자 다른 이들은 안전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움직이더군요. 저는 탄성을 삼켰습니다. 이건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외신 기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서도 서로 눈빛으로 통하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느낀 것을 대신해줬습니다. 이들의 대응은 명령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비상 전원이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 발밑에 작은 탄소 매트를 깔아주었습니다. 이건 실험용인데요. 잠깐 따뜻하게 하세요. 차가운 실험실 바닥 위의 온기였습니다. 그 온도는 배려의 구조를 상징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따뜻함이었습니다. 정전이 길어지자 팀장이 커피를 돌렸습니다. 이럴 땐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서구의 위기관리 매뉴얼엔 마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이혼란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건 통제된 질서가 아니다. 저는 처음엔 이 연구소만의 팀워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뉴스에서 서울 시민들도 정전 속에서 침착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조직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품격이었습니다. 시험실 불빛이 다시 켜질 때 저는 자리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강함은 통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에서 나온다. 내가 믿어왔던 서구식 질서의 정의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저는 매일 같은 장면을 봅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멈추고 쓰레기 트럭은 정시에 나타납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다. 운영의 품격이다. 어느 날 출근길 버스 기사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외국인 맞으시죠? 정류장 이름 어려우실 텐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나라의 시스템엔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행하던 프랑스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질서가 아니라 배려로 돌아가는 나라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국에서 매일 느끼던 감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젖은 우산을 공용 우산꽂이에 꽂아두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번호표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 질서 속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지만 혼잡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이건 규제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협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시스템을 대신하는 사회, 그것이 한국이다. 저는 처음엔 서울만의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출장으로 찾은 지방 도시에서도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전의 지하철, 부산의 골목길도 같은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수도권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DNA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은 소음이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움직인다. 신뢰는 이제 기술을 넘어 이 사회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신뢰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서울에서 에너지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암모니아 에너지 상용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실험 아닌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히 준비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발표자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치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여드릴 건 운영입니다. 그들은 과정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회의 후 일본 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실패를 숨기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포럼을 마친 뒤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우연히 본 공공 자판기에 무료 컵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만 가져갔습니다. 아무도 2개를 집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양심이 운영하는 나라다. 그들의 시민의식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 관리 체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참여형 데이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절약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그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신뢰가 기술을 완성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였습니다. 독일 방송은 이를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운영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원로 과학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원이 부족했죠. 하지만 지금 세대는 신뢰를 자원으로 쓰는군요. 유럽에서 국제에너지 심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될지 결정되는 자리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데이터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며 의심했습니다. 비료로 자동차를 굴린다고요? 그건 연구가 아니라 판타지죠. 유럽의 한 기술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폭발 위험과 에너지 밀도 한계를 들어 상용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의 신뢰가 시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한국 대표단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테슬라와 쉘이 540억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은 한국의 암모니아, 엔진 데이터를 공동 검증 트랙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로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의심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모든 실험 과정이 생중계 화면에 공개되었습니다. 숨김이 없었습니다. 그 투명함이 회의장을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캐나다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추지 않아요. 그래서 믿게 돼요. 그 한마디는 수백 장의 보고서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회의장 밖은 추웠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외국 기자에게 핫팩을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 겨울의 필수품이에요. 그 단순한 행동이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기술의 냉정한 회의 속에서도 한국의 따뜻함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참 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치보다 투명한 검증이 우선된다. 그것이 한국형 공정성의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옳은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술의 기준이 아니라 정의의 기준이 바뀌었다. 한 한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남이 보지 않아도 바르게 하라고요. 그 오래된 말이 이제 세계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뉴욕 유엔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시스템이 국제협력 모델로 채택될지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찬성보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발표자는 PPT 대신 짧은 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농촌 주민, 기술자, 학생, 노인이 함께 실험에 참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시연이 아니라 시민의 협력입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회의 후 영국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마음으로 설계한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아요. 그 말은 회의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단숨에 녹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한국 대표단과 센트럴파크의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늘 조용합니까?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해야 오래 가거든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말이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회의 결과 한국형 협력 모델이 공식 문서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핵심 조항은 국민 참여형 운영구조였습니다. 시민이 곧 국가의 신뢰 자산이 되는 구조였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문명이다. 다음 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조용한 나라가 세계의 기준이 되었다. 귀국 비행기에서 옆자리 한국 노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마음은 남아요. 그의 눈가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유엔 회의록을 정리하다 낯익은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형 협력 모델을 표준 절차로 편입한다. 이 단 한 줄이 전 세계의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OECD, 국제민간항공기구,
환경연합기구 등 다양한 기관이 한국의 운영 방식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첨단 기술이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신뢰 운영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발표 중 한 문장이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여준다. 그 말에 모든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의 억새축제 현장 영상이 국제 홍보 영상의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황금빛 억새밭을 걷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자율, 신뢰, 존중이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구나. 이 나라의 정신 그 자체였구나. 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의 서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효율보다 신뢰를, 속도보다 품격을 선택했다. 발표 후 회의장엔 박수가 아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야말로 진심이 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식 모델은 문화적 특수성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예외가 아닌 운영의 표준으로 받아들입니다. 서울 기념식에서 한노 교수가 말했습니다. 질서는 힘보다 오래갑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어느 날 문득 저는 신문을 읽다가 멈춰섰습니다. 헤드라인의 논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만든 내일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더군요.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변화라는 제목도 보였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속도와 효율, 그리고 강함만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신뢰와 윤리,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 단어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효율적인 시스템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러 온 것이었죠. 제 머릿속은 서구식 합리주의와 통계 수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가운 시스템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위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저의 오만함은 그곳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데이터를 보던 분석가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찰자로 거듭난 셈입니다. 독일에서 출발했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정류장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버스가 예정 시간보다 5분 정도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구도 불평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한 어르신이 버스가 도착하자 기사에게 따뜻한 차가 든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날이 추운데 고생 많아요.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안전이 먼저예요. 그 나지막한 목소리와 따뜻한 차 한 잔의 풍경. 그 장면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그림처럼 남았습니다.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나라입니다. 그 말은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전 세계로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 말의 의미를 물어왔습니다. 그 후 여러 나라의 보고서와 기업의 윤리강령에서 한국의 문장들이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옳아야 한다. 이 철학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정의의 논리가 세상을 이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자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이 시작한 변화와 그로 인해 달라진 세계, 그리고 제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모아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제 책을 시대의 일기장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제 강연을 들은 한 젊은 연구자가 빛나는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대체 왜 그토록 눈부시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나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 젊은 세대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에 존경받는 한 노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정직한 삶 그 자체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저 묵묵히 지켜온 그 정직함이 마침내 온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지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료한 알갱이에서 시작된 도전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70년 동안 불가능이라 불리던 그 길을 4명의 한국인이 걸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세상을 바꿔온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국인의 품격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